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북한 참전 여부가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 확인된 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예. 우리나라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지금 심지어는 사상자가 나왔다고까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도가 굉장히 많죠. 네. 너무 과잉 반응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우크라이나 친우크라이나 SNS라고 하는 데서 나온 화면인데 거기는 네. 한 40명이 되는 북한군 부대가 드론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멸하고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고 하면서 네. 얼굴 이렇게 글쎄. 싸가지고 알아볼 수도 없는 네. 상태에서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막 해요 또. 글쎄, 예. 굉장히 중상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내용이 나왔는데 제렌스키 대통령도 그랬지만 우크라이나 쪽에서 사실 공식적으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됐다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지금 오늘 2+2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발언은 뭐냐면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에 도착한 건 확인했다. 네. 라는 정도의 멘트고. 네.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신빙성을 줄 수도 있었던 다친 북한군 병사. 네. 전혀 그거는 무슨 뭡니까? 확인이 되지 않는. SNS에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나오죠.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따라서는 네. 조작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조작이다고 또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네.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쿠르스크든 아니면 우크라이나든 내부 전선에 투입돼가지고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고 있다는 그거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 네. 예, 전혀 국내 보도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건 그렇습니다. 어제 10월 31일자 KBS 보도에도 보면은 예.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예. 젤렌스키 대통령 본인도 예. 현재 북한군이 사상자가 나온 것도 사실이 아니고 특별한 전선에 투입된 적은 없다. 단지 예.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각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요. 구체적인 사항까지 계속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폭풍 군단이 어떻게 투입돼 갖고 몇 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 빼놓고 전원 지금 사망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이거 좀 보면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언론 보도가 아닌가.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 제시한 녹취 파일도 그렇고 워낙 최근에 지금 일이 크지 않습니까? 명태기 문제로.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물타기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위중한 안보 사안을 가지고 너무 지금 앞서 나가는 카더라 통신이 카더라가 몇 단계를 진 것 같아요. 우리 과거사를 보면은 과거 역사나 언론사를 보면은 지금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매스컴이 날뛰고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하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특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푸틴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을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했을 때만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실제 저희가 짧은 동영상 하나를 지금 캡처해 왔는데요.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인터뷰 문제. 이 같은 주장이 더 공신력 있는 외신이나 양국 당국 차원에서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과의 교전은 아직 없었고 며칠 내로 발생할 것이라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젤렌스키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막 나가고 있어요. 지금 언론이 이래 되는 겁니까? 이게 10월 초부터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보도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좀 출처 불분명하고 어디서 나온지도 알 수 없는 건데 최근에 이번에 북한군 병사 한 명 생존했다는 발언이 나온 매체라고 하는 게 제가 듣기로는 친 우크라이나 SNS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더 이상 확인이 안 되니까 또 확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힘들고 또 예전에도 보면은 하여튼 유사한 보도들이 막 좀 난무한 감이 있잖아요.
지적하신 대로 이게 어떤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매스컴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팩트 확인을 통해서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정치적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많이 혹은 농도도 진하게 이렇게 한 경우들이 많았고 그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게 나중에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미 지나간 일이라 사람들은 네.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하니까 이런 어떤 악습이나 물론 단정적으로 그게 또 완전히 허위 날조라고 지금 단계에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다분히 그 이제까지 푸틴 대통령이나 북한 쪽에 나온 걸로 봐서는 그 북한 병력이든지 아니면 북한인들이 러시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거기까지는 확인된 것 같아요. 예예. 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그건 네, 미국까지 확정적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나 그들이 과연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기 위해서 간 건지 또 투입되면 어느 전선에 간 건지 네.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 그거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언제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몇 명의 병력이 투입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지금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일단 북한 병력 일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좀 투입된 건 사실 같은데 그 이후의 문제는 사실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선에 투입된지 여부도 아직 그것도 모르죠. 아, 예.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그 지역에 갔다는 맞습니다. 얘기는 지역 있는데, 갔는데,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거 북풍이 아니라 우풍, 우크라이나 바람. 아니 뭐 예전에도 보면 선거 때만 되면 왜 무장공비가 넘어오고 그때만 되면은 그러게 그랬는데 이거 참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제 지금. 원래대로 이 한번 상황을 보면은 현재 전선에서 지금 외신들도 그렇고 전 세계 그 유력한 그 어떤 군사 전문가들도 러시아가 병력이나 무기 양쪽에서 현격히 지금 우세하기 때문에 굳이 전투 병력을 북한에서 이제 파병을 받아서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확인해봐야 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예, 러시아가 네. 그 전투 병력이나 네, 무기에서 훨씬 위에 서 있고 유리한 건 사실인데 네, 러시아도 지금 굉장히 이제 전쟁의 장기화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고 네, 소모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인력을 어떻게 해서든 활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러시아 어쨌든 지금 그 정상적인 상태라기보다는 굉장히 인원 문제나 네. 무기 조달 문제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아, 있다는 건 그거는 하나의 뭐, 방증일 수가 있는데 예,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가 더 어렵다는 거죠. 네네. 예. 아니 근데 이제 제 말씀은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전술적으로 봤을 때 그 예컨대 투입시켰을 때 말도 안 통하는 그냥 그 생판 그 전선 상황을 모르는 외국 군대를 갑자기 저기 투입했을 때 과연 그렇죠,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하나는 그러니까 그게 별로 그 실효성이 없는, 따라서 러시아 특히 뭐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는 또 뭐 서방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듯이 그만큼 러시아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네. 러시아도 나름대로 다급하고, 북한으로서도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 제재를 계속 받아왔고, 뭐 하노이 회담 이후로는 뭐 북한이 거의 뭐 외부 특히 코로나 이후는 중국과도 한때 그 국경을 닫고 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러시아와의 어떤 자원적인 측면이나 병력 인원 교환 측면이나 이쪽에서 협력할 가능성은 다분 있다. 네. 그러나 뭐 그듭 말씀드렸다시피 확인된 게 없으니까. 아니 우리는 너무 저기 과학적인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양심적이고 저쪽은 막 괴소문 막 퍼뜨리고 있잖아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나토의 직접 개입에 명분을 주는 이런 상황을 과연 그러니까요. 예, 그 북한군을 직접 투입할 것이냐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 제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지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이 그쪽 맥락에서 보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맥락에서 보면. 예, 예.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전투 병력을 10,000명 이상 투입시켜 갖고 많은 사상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정치 생명을 건 도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예, 맞습니다. 그 지적도 정말 짚어봐야 할 게 예. 어쨌든 북한군이 다수가 수천 명 단위 이상의 병력이 네. 들어가서 전쟁에 혹은 전장에 투입된다는 것은 사상자가 다수 나온다는 건데 네. 그랬을 경우에 무슨 명분으로 국내에 그 설명을 할 것이며 네. 지지를 얻을 수 있지. 그 정치적 부담이 큰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적하신 대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웬만한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저렇게 북한에 예. 그렇게 병력이 그렇게 다급한 건지 그렇게 그것도 좀 한번 네.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도 보면은 지금 뭐 그 사진에 찍혀 나오는 거 그것도 좀 정확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앳된 병사들인데 예. 그렇게 어떤 훈련이 제대로 된 병사가 현재로서는 그렇진 않고 또 하나는 이렇게 투입됐을 때도 이제 그 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그러는데 뭐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현대전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할지 모른다. 요즘 그렇죠.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이렇게 예전과 달리 휴대폰하고 노트북 갖고 전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드론이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생판 모르는 지형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그 전혀 다른 외국의 전선에서 많은 희생이 있을 경우에 이거 김정은도 이거 참 뭐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대전제가 시작 잘못된 게 북한의 리더십 지도층들은 정책 결정자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고 뭐 어디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이란 악마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쪽도 이 위기 이런 벼랑끝 외교로 지난 20여 년을 넘게 이런 위기를 타개하는 거 보면요 상당한 수준의 지금 그럼요. 그 고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북한은 뭐 전통적으로 외교는 굉장히 외교 술이라고 그럴까 외교 정치는 뛰어난 걸로 평가를 받아왔죠. 그리고 그거는 역시 그에 대한 우리가 뭐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는 좀 곤란하긴 한데 그건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연 이 정도의 그 모험을 불사하고라도 그렇게 전투 병력을 파병할 것인가 지금 현재로서. 가디언 쪽의 그 네. 보도에 따르면 네네. 가디언 또 그거는 물론 영국 쪽이고 근데 가디언이 뭐 심히 편향된 그래도 비교적 덜 편향된 매체라고 보고 거기 인용한 전문가들 얘기는 네 어떻게 얘기합니까? 북한이 그 만일에 그렇게 파병을 했을 경우에 갖는 이점들에 대해서 좀 열거를 해놨다고 네. 하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적이 나왔듯이 이제 경제적으로 만일에 정치적 부담이 큰 인원을 러시아에 파병 내지는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만일에 한다면은 상당한 반대 급부가 없이는 불가능할 건데. 그렇겠죠.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경제적이 있고 특히 북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에너지 석유 같은 네네, 에너지, 예. 그다음에 식량이나 혹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교역도 지금 뭐 중국하고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타개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자기 군 네. 북한 군이 근데 우리는 한국군은 1960년대 70년대 베트남 전쟁 때 가서 이제 실전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강점이라는데 군에서는 북한에서는 일부 그 파일럿들이 가긴 했지만 대규모로 가서 그런 경험이 한 적이 없고 또 교수님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이게 현대전이라는 게 완전히 과거와는 달라가지고 보병이라고 하더라도 뭐 싸우는 무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으니까 네. 한 번도 실전 경험이 없다는 건 굉장히 약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 훈련을 하고 네. 하는데 그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이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놓은 게 지적은 해놓은 건 있어요.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정도 때문에 자기 정치 생명을 걸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조금 뭐. 의문이 되긴 합니다. 이것과 연결돼 갖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참관단을 파견하겠다고 이제 그쪽으로 그러면서 그 참관단 파병 이 문제는 그 장관의 전결 사안이라서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국군의 해외 파병 같은 경우는 헌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해서 이제 국회 동의 사항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동의 사항으로 명문에 규정이 돼 있는데 황당하게 지금 장관이 좀 저러고 나왔습니다. 주변에 그 참관단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군정보기관하고 국방부 고위관리들로 구성된 그 방문단이 나토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보리셀 본부. 나토로 갔고 그때 보도가 나온 바로는 조만간 그 방문단이 우크라이나도 방문할 것이다. 가서 그 우크라이나 쪽과도 북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참관단과 그들 방문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한국은 이미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지 않았는지 그것도 확인하기 전에 한국군은 이미 나토에 가가지고 이미 설명을 했고 북한의 특성이라든가 전술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어떤 무기를 쓰는지 하는 데 대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나토가 있는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로 곧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들어가면은 그러면 그건 거기서 말하는 참관단하고 어떤 다릅니다. 예, 예. 저기 나토 본부에 간 거는 군사 외교나 교류고요. 이건 전쟁에 투입되는 겁니다. 한 명이라 하더라도 이 예, 성격이 예. 다르거든요. 예, 예. 거기다가 일단 이게 그 이제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이제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이 있습니다. 예. 그 훈령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이제 개인 단위 파병은 장관의 결정 사항이다 이러는데 이 파병 관련된 이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령 정도, 그러니까 업무 지침 정도거든요. 근데 업무 지침을 가지고 지금 장관이 그 헌법을 좌우하겠다고 이게 지금 지금 김영현 국방장관이요 가장 이번 정권의 성격을 대변하는 사람 같습니다. 오만하고 무례하고요. 예. 원래 경호 원래 장군 출신으로 경호처장을 했는데, 그랬죠. 아니 뭐 군인 출신이라고 다 그렇게 오만하고 무례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뭐 헌법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여건이 좀 위중한 상태인데 지금 뭐 헌법 이거 뭐고 그냥 없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개인 단위의 파병 같은 경우는 아까 장관 전결 사항이라고 하는데 거기 개인 단위 파병이라는 게 뭐 유엔이라든지 뭐 지역 안보 기구라든지 특정국 요청에 따른 이 파병 문제들 이런 것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참 이 장관이 그 위임된 권력 아닙니까?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그렇죠. 국회의 통제를 행정부가 받는다는 거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뭐 인격적으로 뭐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것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부를 견제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건데 이거를 국방장관 혼자서 국회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헌법을 뭐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 문제들인지 참 이거 지금 뭐 저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거기 한기호 저번에 그 역사 32기 출신의 그 국방 소위 위원장까지 위원장 한 사람이 북괴라고 하고 그다음에 무슨 저 우크라이나하고 공모해가지고 무슨 북한 파병군을 공격해가지고 선전제를 삼자 하고 그걸 또 육사 37기 후배인 안보실장이 안보실장이 또 잘 알았습니다. 관련 회의도 열었다고 그러고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훈령을 좀 한번 연원을 봤어요. 훈령을 봤더니 2009년 8월 4일 날 제정이 됐고 이제 그다음에 2010년 7월 2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됐을 때 제4조 제2항이 현재 모습으로 이제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걸 보니까 이게 좀 묘한데요. 2009년 12월 27일 날 이명박 정부가 UAE하고 원전 수주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방산, 군사협력 등의 그 일종의 그 원전 수주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하나의 그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사시에 군사 개입까지 약속하는 그 비밀 군사 협정을 체결했다고 하고 실제로 2011년에 이제 UAE의 그 아크 부대가 파병이 됐습니다. 요 연원을 보면요. 상당 부분 이런 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물론 뭐 지금까지의 모든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받았죠. 그냥 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파병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국회가 뭐 묵시적인 동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정식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참 이거 이 지금 정부 국방부는 국회도 없고 헌법도 없는 것 같아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네,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자꾸 저렇게 옥리를 부릴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이런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뭐 법령도 제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금이라도. 당연히.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해외 파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군사 외교라든지 한두 명이 가갖고 뭐 이렇게 뭐 교류를 한다든지 상호 우방국들의 군대와 그런 것도 아니고 전선에 막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단위라는 게 한 명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000명이 가도 이걸 한 명 한 명 개별 단위 파병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어쨌든 그 국회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저는 좀 놀라운 상황 같습니다. 네. 하여튼 좀 더 좀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좀 보도가 나오고 또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가 한번 폴로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